이스라엘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한다는 예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의 주요 코로나19 변이종이 델타 변이로 바뀌면서 당국의 긴장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가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달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였던 20대 청년의 생명을 감자칩 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해 구한 뉴욕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한다는 예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초기에 접종했던 사람들의 면역 효능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중증 예방 효과는 최대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어제 전염병 관리팀 회의에서 화이자 백신 공급 초기 접종자들의 면역 지속 효과를 분석한 최근 예비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자료에서 화이자 백신을 초기 접종한 사람들의 면역 효능은 절반에 가까운 42% 감소했고 중증 예방 효과는 최대 60% 떨어졌습니다. 초기 접종 대상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던 만큼 다른 연령층의 면역 효과 지속 여부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또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시적인 예비 분석 자료로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과가 백신 효능이 점차 떨어졌기 때문인지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했기 때문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투여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 암 환자나 면역력 저하자 등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투여를 시작했는데 이후 부작용 등을 이유로 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고령층을 포함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주요 코로나 변이종이 델타 변이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무려 69%에 달하면서 당국의 긴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 불과 수주 전 10% 내외의 감염자를 나타내던 델타 변이가 60%를 상회하는 주요 변이종으로 등극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코로나19 7일 평균 감염률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률은 69%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크 레빈 시의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보다 백신 접종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뉴욕시가 백신을 확보하기 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요했지만 백신이 충분한 지금은 백신 접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효과로 현재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 등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신 백신 접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미국 소아과 학회는 새로운 지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인원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학회는 또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이 허용됐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전염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면 수업의 이익이 위험을 초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병이나 발달 상태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세 이상 모든 학생과 교사, 직원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전염을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만 마스크를 쓰도록 감시하고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맞은 학생, 교사, 교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소아과 학회의 지침은 CDC의 지침보다 엄격한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이해할 만한 사실이라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경우 전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아과학회는 신중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상황을 분석해 내린 조치라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가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달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3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고 영국을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3단계로 완화했지만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2달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와 짐바브웨, 피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4개국도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 1단계, 강화된 주의 2단계, 여행 재고 3단계, 여행 금지 4단계 등 4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는 해당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반드시 여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반년 만에 다시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 정부와 항공업계는 적어도 8월까지는 영국 여행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1단계로 유지됐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이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를 트위터에 올리고 계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65세 이하면서 비만이 아닌 성인은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트위터는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 규정 중 코로나19 허위 정보 정책을 위반한 그린 의원의 계정에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코로나19에 대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유할 경우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과 전날 올린 2차례의 트윗에서 65세 이하면서 비만이 아닌 성인은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2차례 트윗에는 허위 정보라는 태그가 붙었고 경고 2회에 상응하는 처벌인 12시간 계정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물로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에 공개 동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의혹을 지지해왔습니다. 또 꾸준히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착용의 효능에 불신을 표하면서 이를 비난해왔고 지난 5월에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대인 대학살에 비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트위터의 이번 조치에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 정권의 지시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메시지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며 정치적 음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앞으로 건강 관련 동영상에는 출처의 신뢰도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어제 앞으로 건강 관련 동영상에 출처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특정 건강 주제를 검색할 때 권위 있는 출처에 선별된 영상이 눈에 띄게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또 건강 관련 동영상에 공인된 병원 등 권위 있는 출처의 경우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정보 패널을 추가합니다. 정보 출처와 순위 등 모두 미 국립의학원의 온라인 정보 지침을 따릅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조치를 지난 2월부터 준비해왔고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백신 접종을 늦추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허위 정보를 긴급 위협으로 지목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가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경제회복 연설 이후 기자질의에서 페이스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말하자면 페이스북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서
허위 정보, 백신에 관한 충격적인 허위 정보에 관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자신의 바람이고 그게 자신이 의미한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면서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서 4조 달러 이상의 초대형 경기 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주시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중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고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6개월간 크게 발전했다며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겪고 있는 이 호황을 모든 미국인이 앞으로 수년간 공유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할 수 있고 미국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일시적이고 장기적 문제가 아니라며 몇몇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 않다는 확신은 있지만 필요한 모든 대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회에 계류 중인 인프라 법안에 대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적이라면서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의회 임기 만료로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하원은 어제 표결에 나선 하원 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과 공화당 벤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맹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3월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해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북인권 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 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주 한인이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계속 견뎌야 하는 고통은 진실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것이라며 이들의 재회 촉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멜린 스트릭랜드, 앤디 킴, 공화당 영킴, 미셸 박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영킴, 앤디 김 의원 등이 동참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곧 하원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뉴욕에서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였던 20대 청년의 생명을 구한 뉴욕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감자칩 포장지와 테이프를 이용한 임기응변으로 청년의 자상을 지혈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뉴욕 경찰 소속 로널드 케네디 경관은 지난 7일 오후 10시 22분께 뉴욕 퀸즈의 레녹스 애비뉴 290번지 앞 인도에서 흉기에 찔린 28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NYPD가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슴에 피를 흘린 채 의자에 앉아있는 남성을 확인한 케네디 경관은 현장에 있던 시민에게 감자칩과 테이프를 구해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달받은 감자칩 내용물을 인도에 쏟아내고 자상이 난 흉부 쪽에 빈 봉지를 덧댄 뒤 테이프로 묶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케네디 경관은 응급처치를 하는 와중에도 남성에게 말을 걸며 안심시켰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케네디 경관의 리더십과 급조한 응급처치 도구가 피해자의 목숨을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로드니 해리슨 NYPD 경찰국장은 17일 이 장면은 뉴욕 경찰관들이 매일 보여주는 영웅적 업무 중 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트윗을 올리며 현장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NYPD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살인미수와 폭행,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정위원회가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안을 2022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어제 레리 슈워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정위원장은 올해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안을 최소 2022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MTA는 올해 2월에서 3월 중으로 예정됐던 뉴욕시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열차에 대한 요금 인상을 여름 이후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철과 버스 요금을 현행 $2 75센트에서 $2 85센트로 올리는 내용과 메트로카드 구매 가격을 $1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 메트로카드 7일과 30일 무제한 이용권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탑승자 감소로 인해 줄어든 수입에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슈워츠 위원장은 요금을 인상하면 대중교통 이용자 수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 인디애나 북부지원은 어제 인디애나 대학이 교내 모든 학생과 교수,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학 측 결정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레티 판사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더 큰 목적을 가진 정부 결정에 무게가 놓여야 한다며 건강상의 문제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은 대학 측에 의무 면제 신청을 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올가을 학기에 휴학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구현했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이 발의한 선발 징병제법 개정안이 이번 주 상원 군사위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징병 신고 의무를 18세 이상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징병 신고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2015년에 군의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 뒤 이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국가의 인재를 징집하는 데 필요한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6월 의회 난입사태 가담자인 플로리다 출신 폴 호즈킨스라에게 어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 유죄를 인정했고 난입자들과 상원 회의장 앞에 모여 셀피를 찍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인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의회 난입 사건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CBS는 이날 선고를 두고 다른 의회 난입 피고인들에게도 처벌 가능성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기준 235명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어제 메모 형식의 명령서에서 앞으로 자국 언론인이 외국 정부 기관이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언론인이 불법 침입 등 범죄의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했을 경우 유아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위험이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압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미국은 허가되지 않은 폭로로부터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데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다면서도 언론인이 정부의 작동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활용한 비공개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와 저녁 한때는 50% 정도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지만 오후와 저녁 한때 3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